여기선 새벽 3시에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해. 시에는 특집방송 시청률 77%를 달성한 이 한국 2조 다큐멘터리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관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무근이라 부인했지만 이미 17만 명의 미국인이 한북행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무의미한 소송 위험, 천문학적인 학자금 대출, 환자보다 보험사와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은 현실. 하버드 출신 의대생의 이 폭로가 미국 의료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녀가 택한 충격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슨 켈러입니다. 시카고 남부에서 태어나 자란 34살 평범한 미국인이죠. 아들 노아와 딸 올리비아를 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시카고 유명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동생 테이트의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여기선 새벽 3시에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해.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아버지 로이스터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어머니 헬렌은 지역 도서관 사서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여동생 테이트는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최고 성적을 받는 학생이었죠.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믿으며 자란 자녀들. 특히 테이트는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반에서 2등, 고등학교 시절엔 전국 과학 경시대회 우승자였고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의대에 입학했죠.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면 의사가 되어 안정된 미래를 얻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어느 날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테이트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의대 그만두기로 했어. 포크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반응하셨죠. 뭐라고? 농담이지. 진심이에요. 현우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순국으로 갈 거예요. 현우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야? 현우가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3달 전에 병원 실습할 때 만난 한국인 의사예요. 방문도수로 와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테이트, 넌 미쳤니? 7년 동안 공부한 걸 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것도 겨우 알게 된 지 3달 된 남자 때문에? 미친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제 삶을 제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동생의 단호한 추정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설득, 테이트의 반발, 그리고 제 분노가 뒤섞였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평생 꿈꿔온 의사의 꿈을 포기한다고? 그것도 한국인이랑 결혼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로 간다고? 정신 차려. 테이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우리 가족의 꿈이었지. 나는 다른 삶을 원해.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동생의 선택에 대한 분노로 밤을 지새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동생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하게 될 줄은. 바로 다음 날 제가 사는 동네에서 편의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2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아침에 확인하면서도 이상하게 무감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총기 사고,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상인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동생의 선언 이후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은 얼음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부모님은 테이트를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에 다했지만 여동생은 완강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혼란 사이를 오갔죠. 퇴근 후 여동생의 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테이트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중이었습니다. 정말 가려고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결혼식이야. 테이트,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넌 의사가 될 사람이잖아. 미국에서 의사면 얼마나 좋아? 연봉도 높고 존경받고 거기 가서 뭐 하게? 영어 선생님이라도 할 거야? 여동생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돈이 전부는 아니야. 미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끊임없는 소송 위험,
천문학적인 학자금 대출, 환자보다 보험사와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은 현실. 그래도 한국. 왜 스피거기야? 너 거기 말도 못하잖아. 현우가 내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 그리고 난 의학 영어를 잘해. 한국 대형 병원에서는 영어 가능한 의사를 필요로 해. 대화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죠. 그 남자 너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미국 여자 데리고 자기 나라 가서 자랑하려고? 아니면 영주권 때문에? 테이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우는 영주권 필요 없어. 한국에서 최고 병원 의사라고. 그리고 그런 편견 좀 버려. 그걸 어떻게 믿어? 석 달밖에 안 만났잖아. 석 달로 충분해. 특히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일치할 때. 무슨 가치관? 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야? 여동생이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달 응급실 당직이었어. 그날 총기 사고로 3명의 10대가 실려왔어. 한 명은 이미 도착했을 때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필사적으로 살렸지만 한 명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어. 여동생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현우도 함께 있었어.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 총기 규제가 엄격해서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되어도 이 시스템 속에서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테이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총기 사고는 시카고에서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 총격 사고로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어디나 위험은 있다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이유는 안 돼. 여동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알아? 현우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밤에 총소리를 듣고 엄청 놀랐대. 진짜 총소리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30살을 살면서.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 없는 삶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방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테이트, 후회할 거야. 지금이라도 생각 좀 해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10대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였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계심이 몸에 배어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경고 시스템을 켜는 일상적인 의식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여동생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이트는 이미 휴학 절차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까지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체념한 듯했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테이트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풀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디슨, 자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네. 사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마케팅 캠페인을 우리가 맡게 됐어. 자네가 리드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삼성이요. 한국 회사 아닌가요? 맞아. 문제 있나? 아니요. 그냥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은 기회야.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보너스도 있을 거야. 한국 담당자들이 다음 주에 시카고로 오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비록 테이트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건 제 커리어의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 문화, 경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도국이었고 의료 시스템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테이트가 의사로서 저기서 일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네. 처음으로 여동생의 선택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삼성 담당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마케팅 팀 3명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그중 서하윤이라는 여성이 미국 교육을 받아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그녀가 치매 통역을 맡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뭐 알고 계세요? 첫 미팅 후 커피를 마시며 서하윤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없어요. 제 여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곧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걸 알고는? 오, 정말요? 그렇군요.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아시아 국가니까 뭔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죠? 서하윤이 웃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네요. 한국은 굉장히 이중적인 나라예요.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곳이죠. 서울은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 면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미국보다 발전된 부분도 있나요? 많죠. 인터넷 속도,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 특히 치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란 건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테이트가 했던 말과 비슷했으니까요. 치안이 그렇게 좋아요. 네, 한국에서는 새벽에 여자 혼자 길 걷는 것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 총기 사고도 거의 없고요. 총기 사고, 그 단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지역 뉴스였죠. 시카고 북부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 발생. 서하윤이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챘나 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또 총격 사건이네요. 우리 동네 근처에서. 서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주 있는 일인가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시카고니까요. 총기 사고는 일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정상, 물론 정상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아, 물론 정상은 아니지만 미국에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에요. 서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하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른 세상이라 정말 그럴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치안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뉴스 기사, 외국인들의 경험담 놀랍게도 서하윤의 말은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였고 특히 총기 범죄율은 미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들의 소송 부담도 훨씬 적었죠. 이래서 테이트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라이던이었습니다. 메디슨, 제이콥 소식 들었어. 제이콥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늘 그 충격 사건 제이콥이 맞았어. 지금 주만 3피일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콥은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이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친구였죠.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거지. 이웃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강도총에 맞았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필품을 사러 갔다가 이 미친 나라의 총기 폭력에 희생된 것뿐이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테이트의 결혼식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된 글자들 처음으로 여동생의 선택이 단순한 충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콥의 청상은 다행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겸원을 방문했을 때 그의 표정은 고마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무서워 라이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는 것도 두려울 것 같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조차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테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갑자기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테이트. 나야, 메디슨.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제이콥이 총상을 입었어.
지금 병원에 있어? 오 맙사사,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마트에 갔다가 웃긴 건 알아? 내가 항상 가는 그 마트야. 그날 내가 갔을 수도 있었어. 전화기 너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디슨, 이게 내가 말하려던 거야.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불안감이 갑자기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케이트, 너 결혼식에 가도 될까? 당연하지. 내가 오면 정말 기쁠 거야. 부모님은? 부모님은 아직도 안 간다고 하셔.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보면 좋겠어. 내가 선택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 고마워, 테이트. 정말 기뻐.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여동생의 새삼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구 반대편, 전혀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 온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경험하는 지루한 대기 시간 없이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짧게 영어로 목적을 물었고 제가 결혼식 참석이라고 하자 미소와 함께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오자 테이트와 김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트는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메디슨. 정말 왔구나. 처음 보는 김현우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디슨. 테이트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행은 어땠나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제가 상상했던 들국 신부를 데려가는 아시아 남자의 스테레오타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친절한 느낌이었죠. 피곤하겠지만 잠시 서울 야경을 보여주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좋아요. 고만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중교통보다 깔끔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빛나는 네온 사인으로 가득한 미래적인 도시의 모습.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현우가 웃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놀랐죠? 완전히요.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차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걷고 있었고 여성들도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치안이 정말 좋아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죠.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해가 지면 항상 전개를 늦추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주변을 산책하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카페를 둘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가방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들 물건 두고 가도 괜찮아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금 의아한 투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 자리 맡아두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괜찮아요. 여기선 보통 그렇게 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내려가 보니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 스크린도어, 그리고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사람들. 한 시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하철이 얼마나 자주 와요? 러시아어에는 2에서 3분마다, 보통 시간에는 5에서 6분마다 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테이트에게 전화했습니다. 테이트, 여기 지하철 시스템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처음엔 나도 놀랐어. 차 없이도 서울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카페에 물건 두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훔쳐가더라. 테이트가 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말했던 거야? 여기선 그런 일상적인 불안감이 없어. 한국 체류 셋째 날,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연속된 알림음에 잠이 깼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미국에서 온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첫 번째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메디슨, 뉴스 봤어. 시카고 남부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있었어. 우리 동네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너 거기 있어서 다행이야. 라이던이 또 총에 맞았어. 이번엔 심각해. 공포에 지어 미국 뉴스 사이트를 열어보았습니다.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카고 남부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 5명 사망, 12명 부상. 기사를 읽어내려가는데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희생자, 명단에 제가 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이콥 싱클레어. 제 고등학교 친구이자 대학 룸메이트였던 사람입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급하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디슨,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어. 너희 친구 제이콥이 그리고 라이더는 주환자실에 있어? 선태가 매우 위중해.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지내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라이던 한 달도 안 되어 두 번째 총삼을 입다니. 이번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분노, 슬픔,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 마냥 내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테이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트, 제이콥이 죽었어. 무슨 일이야? 푸느끼며 사만을 사냥했습니다. 테이트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이콥은 테이트도 잘 아는 친구였으니까요. 오, 세상에, 정말 끔찍하네. 당장 갈게. 어디야? 30분 후 테이트와 현우가 제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 날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저를 걱정해 달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이콥은 그냥 쇼킹하러 갔던 거야? 그게 죽음의 원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물을 가져다 주었고 테이트는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끔찍해. 정말 미안해, 메디슨.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막지 않는 거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기 문화와 법이 깊게 자리 잡은 사회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럼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내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될 때까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테이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거야? 변화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곳을 선택한 거지.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상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테이트의 선택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의 삶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나 장례식에 가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물론이야. 언제 가고 싶어? 테이트가 물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능할까? 현우가 노트북을 열고 항공편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인천발 시카고행 비행기가 있네요. 예약해드릴게요. 비행기 티켓이 예약되고 저는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크나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야? 계속해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어떻게?
벌써 학교에서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받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테이트와 현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콥의 장례식은 참담했습니다. 28살의 젊은 청년이 그저 쇼핑을 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후 라이던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환자실에 있었고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지친 투정으로 병원 복도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총산을 입다니 이게 말이 되니 라이던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 여기선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덜정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기서는 밤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총기 훈련도 없대. 정말요? 우리도 거기 가볼 수 있어요. 노아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얘들아. 아빠가 생각 중이야. 아이들을 재운 후 테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이트, 결정했어.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테이트의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진지한 거지? 제이콥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라이던을 병원에서 보고 나니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건 삶이 아니야.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봐라. 나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준비할 거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직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봐야 하고. 현우가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있잖아.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카고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한국 이주를 결정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원격 근무 요청을 승인했고 서울지사 설립에 제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당분간 미국 급여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 비자도 무사히 승인되었고 7월 출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집은 1년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한복 생활이 맞지 않을 경우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출국 한 달 전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의 명소들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밀레니엄 파크, 네이비 피어, 미시간 호수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기가 그리울 거야. 미시간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하지만 한국에도 예쁜 곳이 많죠.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한강이라는 큰 강도 있고 아름다운 산들도 많아. 그리고 너희가 좋아할 만한 놀이공원도 있지? 거기 가면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노아가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아이들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될 거야. 우리 함께 할 거니까 무섭지 않을 거야. 마침내 출국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고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괜찮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노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보다 더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했지만 흥분된 투정이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니 테이트와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디슨. 드디어 왔구나. 테이트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이것이 내 조카들이구나.
현우가 올리비아와 노아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 선물이 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 인형과 과자를 선물했고 아이들은 기쁜 투정으로 받았습니다. 고만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와, 빌딩들이 정말 높아요. 노아가 감탄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야. 테이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자전거도 탈 수 있어? 임시 아파트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흥분해서 밤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는 그들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시작이구나. 테이트가 제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응, 여기서 시작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거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현우가 준비한 한국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올리비아가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치라고 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지. 조금 맵지만 맛있어. 테이트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음식들을 맛보기 시작했고 꽃, 불고기와 잡채 같은 음식들에 열광했습니다. 노아는 심지어 김치도 맵지만 맛있다며 더 달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곳.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테이트의 한마디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우리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선 새벽 3시에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 생각과 함께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발견의 날이 될 테니까요.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한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 때로는 익숙한 것을 과감히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